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공장이 만들 미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인공지능 공장, 인공지능 팩토리라는 이름은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인공지능 공장이란 이름으로 올해 1월 15일 날 창업을 하고 이제 1년째 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제가 인공지능 공장을 생각하게 됐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공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걸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은 이제 현업에 종사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의 진로나 또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잡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전쯤일까요? 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10년 차가 되는 프로그래머였어요. 예, 근데 인공지능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처음 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어려웠고 이제 생소한 분야고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케라스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는 케라스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고 또 써보니까 또 막강한 툴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케라스에 심취하게 됐죠. 예, 케라스를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기회가 돼서 케라스의 창시자인 프랑스 솔레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솔레님을 만나서 뭐 케라스 대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프랑스 솔레님이 가지고 있는 케라스의 철학은 딥러닝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케라스의 핵심은 모두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고 그게 케라스 코드를 보면 딱 이해를 하시기 딱 쉬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돼 있으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쉽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 비전공자 분들도 케라스의 어떤 이런 간결함 때문에 많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진입장벽이 낮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케라스를 좀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레고 블럭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레고 블럭과 이제 같이 놀다 보니까, 이거는 케라스의 레이어, 각 층을 쌓는 게 레고 블럭을 쌓는 거랑 거의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라스의 각 레이어가 레고 블럭과 이제 매칭이 되는 거를 고안하게 됐고, 층이 3개짜리인 그런 간단한 이진 분류를 구분하는 문제를 푸는 모델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거는 CNN이라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영상 처리, 이제 이미지 처리에 적합한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VGG16이라는 그런 감초같이 쓰이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뭐 컨볼루션 2D, 맥스플린, 컨볼루션 2D 3개 얹고 맥스플린 그리고 끝에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튼해서 덴스 레이어 올려서 끝에 이제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소프트맥스를 이제 활성 함수를 달아서 이렇게 VGC16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각각의 어떤 레이어를 이해하시려면 물론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지식만 이해를 한다면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쌓으면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블록과 함께하는 파이썬 딥러닝 케라스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되었고 이렇게 조금 이런 쉬운 책을 써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 커뮤니티 분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어떤 그 자녀분이 제 책을 레고 쌓는 책인 줄 알고 샀다가 어, 딥러닝 라이브러리에 입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도 이제 딥러닝에 쉽게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꿈이 있다면 이건 레고 블럭만 쌓아서 그걸 사진을 찍거나 레고 블럭 쌓으면 이제 전기적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곧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인공지능 쪽을 많은 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뭐 서울과 같이 스터디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케라스 코리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케라스 코리아에서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많은 여러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해서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답도 해주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케라스 코리아에 가입하신 분들 계시겠죠? 또 하나의 커뮤니티가 이제 케글 코리아를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케글 코리아는 이제 실전적인 어떤 실제 데이터를 풀면서 그런 인공지능 경진대의 플랫폼인데요, 케글이. 그걸 이제 함께 풀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많이 이제 하면서 인공지능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와 더불어 이제 소스 코드도 계속 오픈되고 또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쉽고 또 다채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튜토리얼이나 다양한 적용 사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접근이 또 용이하다.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뭐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도 현재 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보편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쉽게 접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게 실전에 도입하기에는 만만치 않아요. 뭐 인공지능이 잘 풀 수 있는 문제 정의를 한다든지, 문제 정의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했다 손치더라도 그의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세운다는 건 또 더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인공지능 또는 남이 만든 인공지능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죠. 그리고 데이터셋 만드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초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셋을 또 많이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과 노력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에 적절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면 역시나 또 관련된 어떤 지식, 또 사전 배경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이제 만만치가 않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모델러를 또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구했다 손 치더라도 또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기업 또는 뭐 또 스스로 또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쉬워지는데, 또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이제 어떤 쪽에 혁신이 일어날까, 그래서 제조 분야를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혁신이 일어난 부분을 보니까 제조 혁신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공장은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이어지기 위해 무인화, 자동화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통 대량의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의 주문을 통해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됨으로 인해서 소량 주문하더라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자동화 무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고 빠르게 또
고객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혁신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AI 분야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어떤 가내수공어처럼 개발자가 뭐 일일이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데가 많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이런 수요에 공급이 미쳐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공지능 팩토리라는 개념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AI 쪽 혁신이 인공지능 팩토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이제 설명드렸고, 그러면 인공지능 팩토리는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걸 준비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한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어떤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경진대를 통해서 모델 개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캐글도 똑같은 개념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캐글은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이걸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도 경진대회를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많이 주체로 경진대회들이 개최가 됐어요. 뭐 나이파라든지 IRTP라든지 이래서 많이 이렇게 개최가 됐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나이파에서 개최했던 그런 대회인데요. 과제가 총 20개 과제가 나오고 400팀의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 뭐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팀을 뽑는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GPU가 280대의 GPU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경진대회 동안에 2주 동안 이루어졌고, 총 5,000개의 모델이 제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순위를 다뤘던 그런 대회였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 내에서도 경진대회를 많이 여는데, 뭐 수리 수질 예측하는 경진대회, 시각 정보 기반, 뭐 위성 영상 북극 해빙 예측, 드론 영상 작물 수분, 의료 영상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서 위성 영상 선박 탐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계, 뭐 대학이라든지 또 기관, 뭐 연구기관, 연구소, 정부 출연원 이런 데서도 참여를 했었고, 또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서도 이제 저희 플랫폼 이용해서 각종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어떤 뭐 행사를 한번 하려고 여는 게 아니라 실제 모델을 자기 서비스나 자기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경진들을 통해서 여러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렸다는 것에 굉장히 의의가 깊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델 개발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인공지능 경진대회나 뭐 데이터 경진대회, 이런 데이터 과학 경진대회 쪽에 많이 참여를 또 해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얻어야 앞으로 이런 경진대회 위주의 어떤 개발 메커니즘이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데 좀 익숙해 놓으면 여러분 커리어를 쌓거나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경진대회, 여러 형태의 경진대회가 나오는데,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경진대회를 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진대회는 이제 훈련셋이라는 게 줘요. 훈련셋을 주고, 그럼 훈련셋으로 학습한 모델을 제출을 하면 그거를 이제 시험셋으로 평가를 해서 성능을 나오고, 그 가장 높은 성능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 어떤 그런 경진대회였더라 치면,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 수행했던 경진대회는 훈련셋을 주지 않아요. 학술셋을 주지 않고 그냥 각 연구기관에서 또는 회사에서 또는 랩에서 개발된 모델만 제출해요. 그 모델만 제출을 해서 이 수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운영 사목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 세수로 추론을 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세수를 줘서 학습을 시켜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 그대로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 세수로 추론해서 성능을 판별하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라는 거고,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습셋을 주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다양한 문제에 풀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한층 더 일반화된 문제에 풀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를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학습셋을 제공하고 있는 경진대도 많이 열리겠지만, 아예 데이터셋을 제공하지 않고 모델만 받아서 그 모델의 가장 좋은 성능을 한테 보상을 주는 어떤 그런 대회도 많이 열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의 경진대회도 좀 참가를 해보면서 여러분 모델이 좀 더 일반화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형태의 경진대회는 인공지능 모델을 제한하는, 네, 그런 경진대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개최했던 그런 경진대회인데요. 이 경진대회는 특이하게 데이터셋만 줘요. 데이터셋만 주고 문제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데이터셋만 주고 너희가 이 데이터셋 가지고 의미 있는 문제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문제에 적당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결과를 추론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서 모델 성능을 측정하고, 의미 있는 이런 측정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로 또 의미 있는 모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어떤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제가 정해져 있고 시험셋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뭐 계량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셋만 주고 너희가 문제 정의를 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을 측정해라, 이런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신한 대회죠. 지금 이런 대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관에서 또 많은 업체에서 데이터셋만 있고 어떻게 문제 정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고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만 오픈해서 너희가 한번 여기에 맞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안해봐라 라는 어떤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대회에 많이 참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을 보고 어떤 문제를 할 수 있지? 어떤 문제가 풀어야 AI를 접목할 수 있지? 이런 사고를 많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이런 문제 정의를 어떻게 잘 AI를 접목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잘 할까, 이런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갖추고 앞으로 계속 이런 쪽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인공지능 교육 역량평가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할 때 교육을 들었던 분은 아마 계시겠지만, 보통 인공지능 실습을 해서 제출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습을 해서 제출하면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 내에서 인공지능에 실습한 거를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쭉 리더보드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경쟁심리가 생기겠죠. 생겨서 내가 1등을 하고 싶은, 그래서 1등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어떤 기법들, 그런 팁들을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순위를 올리고 자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순위를 올려가지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순위를 또 높이려고 또 경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
도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림대, 뭐 광운대, 충북대, 또 여러 대학, 또 고려사이버대학이나 뭐 여러 대학에서 할 때 이제 저희 플랫폼이 들어가서 클래스를 이제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이나 이런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채점 기반의 이제 리더보드를 제공하고 이런 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도 이런 데 좀 익숙해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스스로 나의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메타 인지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경쟁이, 사람 간의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오토ML이 점점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토ML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가 자동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문제 정의를 주고 또 그에 적절한 매트릭을 주면 인공지능 모델이 그게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처음에 기본 아키텍처는 사람이 이제 배워서 기초적인 설계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거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최적화 과정을 이렇게 찾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험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계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겠죠. 그래서 자동화된 인공지능은 이런 아키텍처도 탐색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또 탐색된 아키텍처에서 또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은 이런 문제 정의를 푸는 게 많이 제약적이나 점점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오토ML의 어떤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여러 분야의 또 여러 문제 정의를 좀 대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그 인공지능 팩토리에서는 이런 경진대회도 지금은 사람 간의 경진대회를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과 오토ML, 나중에는 또 오토ML끼리 경진대회를 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영역을 보시면 그 평가가 좀 더 다양해지고 또 더 일반화된 평가로 발전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능은 무엇인가? 지금 인공지능이 핫한 주제고 여러분이 굉장히 비전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한계, 현재 우리 세대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미래에서 내가 어떤 걸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지금 지능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생각하는 거는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로서의 지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스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분야를 뭐 10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한 거는 굉장히 잘 하죠. 잘 합니다. 그러면 그 스킬이 이렇게 좋다고 하지, 그 사람이 뭐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스킬이 뭐 굉장히 높다. 뭐 한 분야에 10년 동안 했으니까 스킬이 높다고 하지, 지능이 높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스킬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이 높다고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일반화가 잘 돼 있고 적응을 잘하는가에 좀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국어를 잘했어요. 국어를 잘했다는 얘기는 언어 능력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능이 높다라고 하지, 국어를 열심히 배웠다고 해서 국어만 잘한다는 건 스킬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적응, 새로운 언어에 적응을 한다는 거, 이걸 적응력이 높다는 게 우리가 지능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을 현 세대에서 인공지능은 이런 스킬이라면, 여러분이 앞으로 고민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될 거는 이런 일반화와 적응을 잘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지능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얼마나 잘하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그 전에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측정할 수 있어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또 잘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먼저 기술 기반의 평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킬로서의 평가도 잘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 치면 사람이 뭐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또 그런 사람이 가지는 주관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했다 하더라도 신뢰성에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하게 되겠죠. 또는 화이트박스 분석이라고, 이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모델의 입력에 가능한 그런 영역을 쭉 다 바꿔가면서 그 결과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입력 레인지부터 쭉 바꿔가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이 모델이 가지는 인공지능은 무엇이다 이렇게 아는 그런 분석 방법이 있고요. 또는 대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뭐 사람과 AI를 대결한다든지, 그러면 또는 이제 AI 1번과 AI 2번끼리 대결해서 승자한테 더 지능이 높다 이렇게 대결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뭐 사람의 어떤 지능을 평가할 때도 보통 대결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경진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승한 사람이 뭐 지능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이제 대결하듯이 그렇게 대결하는 방법이 있죠. 또는 이제 벤치마크 방법입니다. 벤치마크 방법은 시험셋을 줘서 이 시험셋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경진대회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벤치마크 방법인데요. 시험셋을 주고 제출하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셋으로 주는 이 벤치마크 방법이 어떻게 보면 매번 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또 여러 번 할 수 있고, 또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 만족하는 그런 방법이라 보실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이 한다든지 뭐 대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마다 어떤 주관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도 다를 수 있는데, 벤치마크는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 가능하고 공정성이 있고, 또 확장 가능하고 설정 이용해서 여러 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벤치마크의 장점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벤치마크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평가할 때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단점이라면 지나치게 전문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그 세트에서만 잘 맞는 결과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 세트만 잘 맞지 막상 사용해보면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벤치마크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활용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예를 들어 뭐 수능은 막 전국 1등을 했는데, 전국 1등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알고 또 많이 뭐 어떤 사회를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막상 또 사회생활은 그렇게 또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능만 잘 칠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내신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보고 하듯이 처음에는 수능만 봤었거든요. 그렇게 지나치게 전문화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방법도 나왔듯이
AI도 벤치마크 세트만 또 너무 평가하다 보면 지나치게 전문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스 챔피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체스를 한다는 거랑 체스를 해서 뭐 1등 했다는 거랑 또 사람과 AI가 체스를 해가지고 뭐 AI가 이겼다든지 뭐 인간이 이겼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인간 중심적인 가정이 일어나나요? 이런 체스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체스를 해가지고 사람이 뭐 1등 한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은 체스를 잘하니까 다른 것도 잘하겠지. 저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능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AI한테 접목을 시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람과 AI를 해가지고 AI가 체스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AI가 체스 아닌 다른 것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 AI는 체스만 잘하게끔 만들어진 AI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스킬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능이 높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적인 가정을 AI에 접목을 하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AI가 일반화가 잘 돼서 다른 타스크도 잘 하는데 그 중에 체스도 잘해요. 그러면 지능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편적인 어떤 그런 측정치만 이용해서 우리가 지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스킬이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걸 쭉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일반화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마주친 상황과 다른 업무 또 다른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고, 일반화 정도도 레벨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낮은 레벨이 경고성입니다. 경고성이 뭐냐면 우리가 뭐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 분포 안에를 학습을 잘 시켰어요. 그러면 이 분포 안엔 존재하나 학습하지 않은 여러 샘플들도 잘 맞는다는 거죠. 잘 알아맞추고 또 잘 뭐 분류를 한다든지 회귀를 한다. 그 분포 안이라면. 근데 딥러닝 이전에서는 이 분포를 학습하지 못하면 딱 그 샘플만 학습이 잘 되지, 그 분포 안에 있지만 약간 벗어나거나 그 안에 있는 다른 학습하지 않은 것들은 잘 못 맞추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딱 그거에만 오버피팅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오버피팅 되지 않고 잘 만들었다 치면 분포 안에 있는 거 잘 맞추겠죠.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게 가장 낮은 레벨의 일반화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유연성이라는 레벨이에요. 유연성은 이 분포 내에서 좀 벗어난 샘플들도 잘 맞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확장 가능하고 또 딱 배우지 않아도 좀 잘 알아맞추는, 우리가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가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두세 가지 정도는 알아서 조금 잘 맞추는, 그만큼 유연하다. 이게 한 중간 정도 된 일반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지고는 극단적인 일반화라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극단적인 일반화는 아예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고 배워보지도 않고 완전 다른 환경에서도 얘가 잘 맞추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일반화라고 보면 되는데, 사람도 힘든 그런 일반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일무이하다. 현재까지 사람이 그나마 극단적인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장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구 안에서의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다가 미국 가면 좀 적응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살잖아요. 우리가 한번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산단 말이죠. 왜냐하면 환경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좀 유연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극단적인 일반화는 아예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저기 화성이나
또는 은하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계에 가가지고 뭐 산다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막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환경인데 가서 잘 정착해서 살더라. 예, 이 정도면 뭐 극단적인 일반화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진짜 지능이 높은 지능으로 우리가 잘 발전되려면 이런 극단적인 일반화도 달성해야 된다. 예, 그런 레벨까지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 정도를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벤치마크로 측정한다는 거는 기술적인 측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능력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스킬이 아니라 능력을 측정하려면 알려지지 않은 태스크, 또 단일이 아닌 여러 태스크로 측정을 해서 성능 높은 걸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일반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인간과의 공정성, 왜냐 항상 비교하는 게, 지금 우리 세대는 인간과 비교할 거예요. 예,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인간과 비교할 건 아니고 이제 AI끼리 비교할 때 텐데, 인간과의 비교할 때도 공정성을 항상 따져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이세돌이랑 이제 그 알파고 막 비교할 때, 뭐 사람은 뭐 전기 없이도 돌아가는데 AI는 전기를 뭐 인가해야 되니까 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오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공정성에서 좀 벗어난 얘기죠. 그래서 항상 같은 잣대를 두고 딱 그 대상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막 온갖 걸 다 이제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서 정말 공정성 있는 평가는 무엇이냐, 그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걸 평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들었다 치면 인공지능은 계속 유지보수가 돼야 돼.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지금까지 많이 배웠겠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배우거든요. 예. 계속 배워서 취직을 해서라도 또 계속 배우고, 또는 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역량을 계속 키우듯이 AI도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스스로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게끔, 또 자기 자신을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자동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모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모델이 엄청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추론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PC가 보급할 때 뭐 1인 1 PC 세대는 거의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가정에 PC가 한 대가 생겨나게 되고, 지금은 가정에 한 두 세대가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폰도 뭐 1인 1폰 세대인데 지금 뭐 두세 개, 또는 뭐 패드나 이런 거 따지면 와이파이 개수만 해도 엄청 나잖아요. 지금 AI 모델이 여러분한테 거의 뭐 없거나 뭐 한두 개 가지고 있겠지만 점점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대량 추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AI 팩토리에서는 이런 대량의 AI 모델들을 추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 저희 회사가 되고자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앞으로 올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도 제가 지금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방송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촬영한 걸 방송하려면 기술들이 필요했었어요. 촬영 장비, 뭐 레코딩 장비, 또는 이걸 방송에 송출하는 장비, 또는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장비 많이 필요했고, 또 그 장비뿐만 아니라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기술들이 필요했는데, 유튜브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기술들이 더 이상 기술이 아니게 됐어요. 왜냐면 그냥 쉽게 촬영해서 쉽게 올리고 쉽게 스트리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이, 이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운 것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은 콘텐츠에 집중하게 됐어요. 예, 브이로그처럼 그냥 쉽게 쉽게 만들어서 그냥 방송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방송이 기술이 아닌 콘텐츠로 넘어가게 된 거죠. 유튜브 때문에. 저희 회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인공지능이 지금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델을 동작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제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그런 플랫폼으로 된다면 더 이상 인공지능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로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콘텐츠화 되면 인공지능 자체를 구독을 하게 되고 좋아요 누르게 되고 내가 만든 인공지능을 뽐내고 또 상대방이 만든 인공지능을 내가 갖다 쓰고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플랫폼은 나중에 더 발전이 된다면 인공지능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의 비전은 AI4 굿입니다. 인터넷이 도입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터넷이 도입될 때 이 기술 격차가 나중에 빈부격차까지 이루어졌어요. 즉 인터넷이 잘 도입될 수 있는 IT나 뭐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는 더 발전이 되고 그렇지 못한 영역은 소외받아서 더 낙후됐죠. 예. 이게 AI가 도입되면 인터넷 도입된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격차가 많이 일어날 거란 예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격차가 이런 빈부 격차, 소외된 계층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이런 게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나 또 여러 회사에서 이런 공공선을 위한 AI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공공선을 위한 AI를 좀 관심을 좀 가지는 분이 계신다면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소외되는 계층은 무엇이고 그들을 위한 AI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런 데 좀 기여를 하고 이런 격차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단체에서도 AI4 굿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각 지역마다 커뮤니티 리더를 뽑는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저널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AI4 굿이 좀 관심이 있다면 저랑 함께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비전이 AI4 휴먼빙입니다. 인류를 위한 AI. 좀 스케일이 크죠. 뭐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으니까요. 네. 제 박사과정이 우주 탐사학과입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내에 제출한 논문이 네이처 어스트로미, 네이처 자매지 중에 하나에 태양의 측면을 AI를 만들어내가지고 뭐 예보하는데 사용하는 뭐 그런 쪽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주에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류를 위한 길입니다. 이게 제가 어디서 알게 됐냐 하면 이 나사 FDL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나사 FDL 프로그램은 매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데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포닥들, 박사 후 과정들이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 다 모아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우주 분야나 AI 분야,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이, 뭐 구글 이런 데서 멘토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AI로 풀어보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좀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선 굉장히 진짜 어려운 주제. 뭐냐면 이제 화성에 인류가 먼저 갈 거냐, AI가 먼저 갈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보면 지금 분위기라면 AI가 먼저 가겠죠. 그러면 이 AI가 먼저 가서 빨리 뭔가 시설을 구축하고 뭐 그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과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지구는 로봇 형상이 사람처럼 만들잖아요. 그 사람처럼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금 로봇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문이나 계단이나 뭐 이런 각종 이런 어떤 건물 구조나 또 이런 그 생활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맞춰서 제작이 됐고 또 그러려면 로봇도 사람처럼 만들어 놔야 이런 각종 도구나 이런 것도 사용하기 편하겠죠. 그런데 화성에서 빨리 건물을 구축하고 할 거면 과연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로봇끼리 빨리 건설하고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로봇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 최적하게 만들어진 않겠죠? 그러면 그렇게 만든 어떤 건설 현황에서 나중에 사람이 거기에 이주할 시점이 되면 이 로봇들이 사람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될 거고 그때 사람이 이주하게 되겠죠. 근데 그 행성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이미 로봇이 됐기 때문에 로봇이 먼저 주인이겠죠. 그래서 나사는 묻습니다.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로봇이 먼저 가고 로봇이 거기에 생태를 만들 텐데 사람이 이주될 때는 어떻게 로봇과 같이 협동해서 살 것이냐. 로봇을 하나의 종족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로봇과 같이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참신한 주제였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미래가 인간 중심의 어떤 미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AI 중심의 미래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맞춰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본다라는 것도 한번 이런 주제를 던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사 쪽에서는 저희 이전 회사에서 이제 연구했던 중에 강화학습 쪽인데 우주 분야에서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제가 나사 FDL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향한 어떤 그런 꿈은 인류의 도전이고 또 결국 우주를 향한 AI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인류를 위한 AI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곧 뭐 우주 분야를 항상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주를 위한 AI를 좀 계속 살펴보다 보면 결국 인간과 AI를 공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된다면 꼭 이런 쪽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저도 인공지능 분야에 있지만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리고 여러분이 제 나이대가 됐을 때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인공지능 일반화된 인공지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을 잘 구동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 그리고 나중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또 인공지능 위주로 또 돌아가게 될 거고 또 그 때문에 또 사회적 격차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걸 또 해소하려는 또 그런 고민들 나중에 인공지능을 하나의 조력자 인류의 조력자라고 보고 또 인공지능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마냥 SF 영화에서 또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 곧 다가올 그런 고민 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 대표였습니다.